성진그룹 본사 하시 5층 비서실은 언제나 완벽한 정적 속에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조차 집어삼킬 듯했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풍경이었다. 강소라,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성진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이사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상사 오태우 이사는 아직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소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익숙한 상황이었다. 오태우는 성진그룹 오너 일가의 3세였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권력을 누리는 법은 알았지만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은 몰랐다. 매일 아침 그녀가 준비하는 회의 자료는 늘 그의 손에서 종이비 행기가 되거나 기분 나쁜 표정으로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소라는 지난 5년간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왔다. 그녀에게는 이 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강비서, 나 지금 도착했어. 주차장 혼잡하니까 내 차 좀 발렛 부탁해. 오태우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무정이를 들었다. 이사님, 회의 시작 15분 전입니다. 바로 회의실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비서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해? 내가 언제 회의 시간 맞춰서 온 적 있어. 그리고 내 차는 네가 아니면 누가 발렛 할 건데. 빨리 내려와. 소라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고작 비서 주제에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던 모욕이었다. 그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짧게 대답하고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비서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공간에서 그녀는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일했고 수많은 모욕을 감내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지난 밤새도록 준비한 이사회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지난 5년,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문서였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태우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고작 비서라고 불렀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성진그룹은 겉으로는 번영하는 대기업이었지만 그 속은 골마 터져 있었다. 특히 오태우의 부서인 미래전략본부는 그의 무능함과 방만함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사라는 직함을 유지하며 그룹의 돈을 물쓰듯 썼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지만 오너 일가는 그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소라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오태우는 그의 스포츠카에 기대어 서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라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다. 이제야 와? 내가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강비서. 죄송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회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라는 차분하게 대꾸하며 그의 차 키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의 차는 늘 최고급으로 번쩍거렸지만 차 안은 온갖 쓰레기와 영수증으로 지저분했다. 소라는 익숙한 듯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차를 발렛 부스에 맡기고 소라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참이었다. 오태우가 이사회 회의실에 나타났을 때 회의는 이미 시작된 지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빈자리에 아무렇게나 앉으며 하품을 했다. 아버지, 회장님,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요. 그의 아버지인 오성진 회장은 굳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라는 회의실 맨 뒤편에 서서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든 임원들을 스캔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오태우에 대한 불만이 역력했다. 자, 이제 미래전략본부의 지난 분기 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오성진 회장의 시선이 오태우에게 향했다. 오태우는 껄렁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다. 그는 소라가 밤새워 정리한 자료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인 양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내용은 영혼이 없었다. 그는 그저 숫자와 그래프를 나열할 뿐 그 어떤 비전도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상기입니다. 보고를 마친 오태우는 건방지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오태우의 무능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태우의 무능함을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소라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발걸음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태우는 그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강비서,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이사회 회의 중에 함부로 나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오태우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까지 걸어가 서류철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서류철 위에는 해고 통보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오성진 회장마저 놀라움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태우는 그 서류를 보고 피식 웃었다. 강비서, 이게 무슨 장난이야? 고작 비서 주제의 해고 통보서. 웃기는군. 네가 감히 누굴 해고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지만 소라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저는 더 이상 이사님의 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성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자 이사님의 미래전략본부장 해고 및 성진그룹 이사직 해임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소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코어 인베스트먼트는 성진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회사였으며 그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룹의 모든 실권을 일시적으로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오성진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강비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코어 인베스트먼트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태우는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그는 서류철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소라의 얼굴에 던질 기세였다. 이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성진그룹의 미래전략본부는 이사님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한 이사님의 사생활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코어 인베스트먼트 이사회는 이사님의 무능함과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사님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소라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분노와 슬픔이 스며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강소라라는 이름 없는 비서가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오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서류에는 법무팀의 공식적인 직인과 함께 코어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 강소라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소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다. 네오 도대체 누구야? 언제부터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오태우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소라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사님들, 이 사회는 이제부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진그룹의 미래는 더 이상 방만한 경영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그룹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성진 회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솔에게 다가섰다. 강 비서, 아니 강 대표 권한대행.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언제부터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대행이 된 거야? 소라는 오성진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회장은 그녀의 부모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3년 전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이사회는 회장님의 동의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저에게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위임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사회는 이사님의 해임을 포함한 긴급 권한 발동을 승인했습니다. 소라의 설명에 오성진 회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3년 전 그가 직접 서명했던 위임장이 이제 그의 아들을 해고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당시 비서였던 강솔에게 왜 그런 막강한 권한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떻게 발동되었는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강소라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진그룹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오태우는 해고 통보서를 찢어버릴 듯 꽉 쥐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소라의 얼굴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네오,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지. 감히 내까지 깨.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난 오태우야. 성진그룹의 아들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남자였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갔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성진그룹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막이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이사님, 이 모든 것은 이사님의 자업자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사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성진그룹은 이사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소라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오태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라를 노려보았다. 그는 그녀가 단지 비서인 줄 알았다. 그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과 함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어렴풋이 보았던 한 소녀의 얼굴. 그리고 끔찍한 사고의 현장.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하고 조각나 있어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라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태우의 추락을 알리는 선고이자 성진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강소라라는 이름의 이 비서가 숨겨온 거대한 비밀의 서막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하는 비서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오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가세요, 이사님. 소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오태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오태우가 이 비서 따위에게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인 오성진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라는 오태우가 물러나지 않자 보안팀을 향해 손짓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조용히 오태우에게 다가섰다. 까미, 아이제들리. 오태우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쓸려나가듯 퇴장했다. 그의 등 뒤로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 소리는 그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인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소라는 차분하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임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자, 이제 다시 회의를 시작하죠. 오늘은 성진그룹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리더십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그녀의 말에 반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소라라는 비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녀의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진짜 힘은 단순히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권한 대행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힘은 그녀가 짊어진 과거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통해 얻은 강인한 정신력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진그룹과 얽힌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오태우가 회의실을 떠나자마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오태우의 무능력한 보고에 지루해하던 임원들은 이제 강소라의 등장에 경악과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강소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자, 그럼 이사회는 이제부터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긴급 이사회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임원들의 웅성거림은 이내 잦아들었다. 그녀는 탁월한 지식과 논리로 성진그룹의 재정 상태, 오태우 본부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었으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임원들은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보다도 성진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다. 오성진 회장만이 자리에 남아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미묘한 죄책감까지. 강 대표 권한대행, 나와 이야기 좀 합시다. 오성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소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회의실 옆에 있는 작은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건가? 그리고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위임장은 정말 그때의 서류가 맞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직접 서명했던 위임장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는 듯했다. 소라는 차분하게 그의 질문에 답했다. 회장님,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성진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회장님께서 직접 제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소라의 말에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니? 그럼 너는 도대체... 소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서울 시내로 향했다.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강윤호 이사님의 딸 강소라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오성진 회장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윤호. 그 이름은 오성진 회장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15년 전 성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천재 연구원이자 오성진 회장의 가장 신뢰했던 동료,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인물.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강윤호 이사님의 딸이라고? 그럴 리가. 그는 15년 전에, 네, 15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진그룹의 신기술 유출 사건에 휘말려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회장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때 너는 어린아이였잖아. 대체 어떻게... 아버지의 변호사였던 김민준 변호사님께서 저를 숨기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는 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회장님께 접근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버지의 유작인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고 비상시를 대비한 대표이사 권한대행 위임장까지 주셨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는 이미 그룹 내부의 문제를 감지하고 계셨던 거죠. 소라의 설명은 모든 조각을 맞춰주었다. 오성진 회장은 15년 전 사고 이후 강윤호 이사가 남긴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강솔에게 돌려주면서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강소라가 이렇게 성장하여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태우를 해고할 생각이었던 건가? 회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오태우 이사는 그 진실의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소라의 말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강윤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감히 그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없었다. 성진그룹의 명성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는 침묵을 택했던 것이다. 그럼 그 사고에 누가 연루되어 있다는 건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성진그룹의 미래 기술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회장님의 형제분 중 한 분이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소라의 말에 회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의 형제, 즉 오태우의 삼촌 중 한 명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성진그룹은 오씨 일가의 피로 맺어진 견고한 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골마터진 욕망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은 깊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강윤호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성진그룹에서 일어났던 수상한 일들. 그는 애써 외면했던 진실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소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에게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계획이 있었다. 오태우를 해고하는 것은 그 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 한편 오태우는 회의실에서 쫓겨난 후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그의 분노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값비싼 도자기들을 던져 깨부쉈고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강소라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소라, 감히 내까짓게 나를 건드려. 두고 보자. 내가 널 어떻게 만들지.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소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소라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강윤호의 딸이라는 사실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젠장! 도대체 무슨 수로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오태우는 자신의 비서가 어떻게 자신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소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상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오직 김민준 변호사라는 이름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김민준은 한때 성진그룹의 법률 자문을 담당했던 변호사였지만 10여 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오태우는 김민준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성진그룹의 어두운 이면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의 삼촌인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수년 전부터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그런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에게는 돈이 넘쳐났고 그룹의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었고 그의 카드도 정지되었다. 그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그제야 그는 강소라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짜로 자신을 해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며칠 후 오태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서성였다. 경비원은 그의 출입을 막았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이미 강소라의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강소라, 너 정말 대단하군.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소라의 차갑지만 단호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 그는 그 기억의 파편들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에게는 강소라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어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오태우는 난생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오만하고 방탕했던 나날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렸던 시간들. 그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파괴의 중심에는 강소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 오태우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연락조차 없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강소라였다. 그녀는 한 카페에 앉아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민준 변호사였다. 오태우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말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섰다.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말했다. 소라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다. 역시 그들이군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라의 말에 오태우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삼촌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다. 15년 전 강윤호 이사님은 성진그룹의 핵심 기술인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죠.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는 그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했고 강 이사님은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김민준 변호사의 말은 오태우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의 아버지가 아닌 그의 삼촌들이 강소라의 부모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했는지 깨달았다. 강소라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더 깊은 고통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강소라는 컵을 든 차에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성진그룹의 미래가 달린 핵심 기술의 행방을 찾을 단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오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이었다. 카페 구석, 오태우는 김민준 변호사와 강소라의 대화를 엿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코어 에너지 시스템, 신기술 유출 사건, 삼촌들. 이 단어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이 얼마나 좁고 허상이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알던 성진그룹은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속에는 탐욕과 배신, 그리고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오태우는 자신을 고작 비서라고 조롱했던 강소라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깊은 고통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삼촌들이 강소라의 부모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강소라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삼촌들이 그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강소라와 김민준 변호사는 카페를 떠났다. 오태우는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복수심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강소라가 짊어진 짐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연민 때문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이 진실의 끝을 보고 싶었다. 소라와 김 변호사는 낡은 건물에 있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은 오래된 서류들과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성진그룹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의 코어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한대행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겠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제 존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을 뿐이겠죠. 자네의 행동은 훌륭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세. 그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이야. 김 변호사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소라의 부모님 사고 이후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호하며 그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그녀는 강윤호 이사의 딸답게 영리하고 강인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상처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소라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15년 전 아버지 강윤호 이사가 연구했던 코어 에너지 시스템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동시에 엄청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들은 이 기술의 핵심 자료를 빼돌리려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태우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김 변호사와 소라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강소라, 그리고 김 변호사님, 저도 이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제 삼촌들이 정말 제 아버지와 강 이사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오태우의 등장에 소라는 놀랐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김 변호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오태우를 바라보았다. 오태우 씨, 당신이 여긴 어떻게 미행했습니다. 당신들 뒤를 밟았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제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태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소라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만한 재벌 3세의 모습이 아닌 길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당신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라의 질문에 오태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진실을 외면한 채 살 수는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라에게 시선을 던졌다. 소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태우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을 마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을지도 몰랐다. 앉으세요, 오태우 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오태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김 변호사는 15년 전 강윤호 이사 부부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15년 전 강윤호 이사님은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는 이 기술을 무기화하여 해외에 판매하려 했습니다. 강 이사님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 이사님 부부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 자료를 찾기 위해 강 이사님을 죽인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오태우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의 삼촌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릴 적 친절했던 삼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으로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 기술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 이사님은 죽기 직전 저에게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단서를 통해 저는 강소라 양을 보호할 수 있었고 코어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이 소라 양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말했다. 오태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도 어떤 압력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럼 그 핵심 기술 자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태우가 물었다. 소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단서들을 남겨놓으셨죠. 그 자료는
성진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 변호사는 재빨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큰일 났군. 그들이 벌써 눈치챈 모양이야. 김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소라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았다. 오태우는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이쪽으로! 김 변호사는 사무실 뒤편에 있는 비밀 통로를 가리켰다. 그들은 급히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거리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서 있었다. 젠장, 매복하고 있었군. 오태우가 소리쳤다. 그들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라는 능숙하게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김 변호사에게 호신술과 위기대처 능력을 배웠던 것이다. 오태우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려보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가로질러 복잡한 시장으로 들어섰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다. 그들은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때 한 추격자가 소라의 팔을 붙잡았다. 이 어딜 도망가시려고? 소라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남자의 팔을 꺾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팔을 놓쳤다. 소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오태우는 그녀의 민첩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곧 그들을 따라잡았다. 절박한 순간 소라의 눈에 한 노점상이 기르던 커다란 진돗개가 들어왔다. 그 진돗개는 덩치가 컸고 눈빛이 영리했다. 소라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개에게 손짓했다. 루비, 이리 와. 놀랍게도 진돗개는 소라의 부름에 반응했다. 루비는 으르렁거리며 추격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루비의 기세에 추격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소라와 오태우, 그리고 김 변호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건물은 오래된 도서관이었다. 도서관 안은 고요했고 책 냄새가 가득했다. 그들은 책장 뒤로 몸을 숨겼다. 추격자들은 도서관 안까지 따라 들어왔지만 수많은 책장 사이에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숨을 고르던 오태우는 루비에 대해 물었다. 저 개는 누군데 당신 말을 듣는 겁니까? 루비는 제 부모님이 기르던 개입니다. 사고 이후 김 변호사님께서 데려와 키우셨죠. 루비는 제 부모님의 마지막을 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소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루비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루비는 가족의 상징이자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를 간직한 존재였다. 루비는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솔에게는 루비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도서관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탈출했다. 밖에는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다. 차 안에서 오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소라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리고 루비, 그 개의 존재가 그에게는 너무나 신비롭게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태우가 물었다. 소라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맞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단서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통해 성진그룹의 어두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태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알던 고작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전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녀의 옆에서 이 모든 진실을 함께 밝혀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오태우는 자신이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닌 강소라의 복수와 정의 실현에 동참하게 된 운명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민준 변호사의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방금 겪은 위험과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유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태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김 변호사가 말했던 코어 에너지 시스템과 삼촌들의 잔혹한 음모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이토록 거대하고 추악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기는 안전할 겁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죠. 김 변호사가 차를 세운 곳은 숲속에 숨겨진 작은 목조 주택이었다. 주택은 아늑하고 조용했으며 외부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소라는 루비를 먼저 내려주었다. 루비는 꼬리를 흔들며 주택 주변을 뛰어다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나무 향이 그들을 감쌌다. 소라는 능숙하게 차를 끓였다. 김 변호사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왔다. 오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평범하고 소박한 공간에 머물러 보았다. 그의 삶은 늘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명품 가구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이건강 이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자료들입니다.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연구 노트 일부와 함께 성진그룹 내부에서 진행되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죠.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오태우 앞에 내밀었다. 오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강윤호 이사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연구 노트와 함께 복잡한 회계 장부들이 들어있었다. 오태우는 회계 장부를 살펴보았다. 그의 삼촌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했고 거액의 자금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외로 유출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이게 전부 사실이란 말입니까? 오태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강 이사님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 이사님을 침묵시켰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자료는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자료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성진그룹의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소라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진실을 오랫동안 파헤쳐왔던 것이다. 오태우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의 삼촌들은 그룹의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해고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해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거군요. 오태우가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이해와 함께 미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진그룹이 다시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이사님의 방만한 경영은 그 계획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소라의 말에 오태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소라를 미워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끈기에 감탄하게 되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저도 이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오태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오태우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진실을 마주하려는 한 인간이었다. 당신은 성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위험하고 험난할 겁니다.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소라의 말에 오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저도 강 이사님 부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그의 손을 내밀었다. 오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오태우는 강소라와 김 변호사로부터 15년 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윤호 이사가 개발한 코어 에너지 시스템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실상 무한 에너지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오상진과 오중진은 이 기술을 해외 군수업체의 비싼 값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당신 부모님은 그들이 기술을 팔아넘기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은 오태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삼촌들의 탐욕이 이토록 잔인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소라는 오태우에게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단서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강윤호 이사가 남긴 단서들을 추적해야 했다. 그 단서들은 주로 그의 연구 노트와 그가 아끼던 물건들 속에 숨겨져 있었다. 루비, 강윤호 이사의 반려견이었던 진돗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루비는 강윤호 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생명체였다. 며칠 후 그들은 첫 번째 단서를 찾기 위해 강윤호 이사의 옛 연구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연구실은 성진그룹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 비밀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채 봉쇄되어 있었다. 오태우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연구실입니다. 하지만 15년 전 사고 이후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외부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오태우가 말했다. 소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루비를 바라보았다. 루비는 마치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낑낑거리며 소라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루비가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루비는 아버지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소라의 말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루비는 강 이사님과 가장 가까웠으니까. 그들은 밤늦게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지하 연구실에 침입하여 강윤호 이사가 남긴 핵심 자료의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오태우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보안을 뚫으려 했지만
그의 삼촌들이 이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놓은 상태였다. 젠장, 예상보다 보안이 삼엄하군. 이 정도로 철저하게 막아놨을 줄이야. 오태우가 초조하게 말했다. 소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상계단이 들어왔다. 이쪽으로 가죠. 비상계단은 보안이 허술할 겁니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습해졌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침내 그들은 강윤호 이사의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는 열 수 없습니다. 삼촌들이 암호를 바꾼 모양입니다. 오태우가 말했다. 소라는 잠시 문을 응시했다. 그때 루비가 낑낑거리며 문 앞에 다가섰다. 루비는 코를 킁킁거리며 문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을 발로 긁기 시작했다. 루비가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소라가 말했다. 그녀는 루비가 긁는 지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숫자 자국이 보였다. 소라는 손으로 그 숫자를 따라 그려보았다. 15년 전 강윤호 이사가 즐겨 사용하던 암호 방식이었다. 아버지의 생일, 그리고 어머니와의 첫 만남 날짜, 그리고 루비가 태어난 날짜. 소라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숫자를 조합하여 전자 잠금 장치에 입력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오태우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아버지는 중요한 것을 항상 소중한 기억 속에 숨기셨습니다. 루비가 저에게 알려준 겁니다. 소라는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비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실 안은 15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실험 장비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한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라는 천천히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아버지의 흔적들이 보였다. 낡은 커피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오태우는 연구실 한쪽 벽에 걸려있는 대형 스크린을 발견했다. 스크린은 꺼져 있었지만 그가 어릴 적 아버지 방에서 보았던 그림과 비슷한 패턴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것이 강윤호 이사의 개인 암호 패턴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이 스크린, 아버지의 개인 작업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오태우가 말했다. 소라는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오태우의 말에 따라 그 패턴을 입력했다. 스크린이 켜지면서 수많은 폴더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는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라는 폴더가 있었다. 소라는 그 폴더를 열려 했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에는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소라,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너무 늦었다.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상진 상무가 비웃듯 말했다. 소라는 침착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오태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삼촌,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강윤호 이사님 부부의 사고는 살인이었습니까? 오태우가 소리쳤다. 오상진은 그의 질문에 피식 웃었다. 이제야 알았나, 조카. 그래, 그들은 우리에게 방해가 되었어. 그들의 기술은 너무나 엄청났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과 공유할 생각이 없었지. 하지만 넌 걱정 마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으니 우리가 다시 잘 보살펴 주마.
오상진의 말은 오태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이토록 잔인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소라는 스크린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 폴더를 열기 위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폴더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소용없을 거다. 그 자료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오중진 전무가 비열하게 말했다. 그때 루비가 으르렁거리며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루비는 용감하게 남자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했고 남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 오태우는 소라를 향해 소리쳤다. 강소라, 어서 도망쳐. 내가 막을게. 오태우는 자신의 몸을 던져 남자들을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소라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남자로 변해 있었다. 소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스쳤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니요, 이사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라는 루비의 눈을 바라보았다. 루비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스크린을 빤히 쳐다보았다. 루비의 눈빛 속에서 소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루비를 통해 마지막 단서를 남겼던 것이다. 성진그룹 지하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이끄는 경호원들은 강소라와 오태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루비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경호원들의 앞을 막아섰다. 오태우는 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강소라, 어서 해. 내가 시간을 벌게. 오태우는 필사적으로 경호원들과 싸웠다. 그는 싸움에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투지는 그 어떤 숙련된 경호원보다도 강렬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팔다리는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소라는 그의 희생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 폴더는 여전히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소라는 루비의 눈을 바라보았다. 루비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낑낑거리며 스크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루비를 통해 마지막 단서를 남겼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루비의 눈동자 속에서 소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루비에게 속삭이던 마지막 말, 그리고 루비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슬픔과 경고. 소라는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루비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비밀번호는 루비의 생체 정보, 즉 루비의 DNA였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루비의 털에서 얇은 털 한 가닥을 뽑아 스크린 옆에 있는 생체 인식 센서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센서에서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 폴더가 열렸다. 성공했어. 소라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오태우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순간 오상진 상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태우의 뒤에서 그를 강하게 내리쳤다. 오태우는 그대로 쓰러졌다. 어타요 이사님, 소라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스크린에 접속하여 핵심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젠장! 저것들을 죽여! 자료를 빼앗아!
오상진 상무가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솔에게 달려들었다. 루비는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소라는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연구실의 모든 서랍을 열어 던지며 경호원들의 시야를 가렸다. 유리 비커들이 깨지고 화학약품들이 쏟아지며 연구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도착한 것이었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자료를 회수하고 소라를 처리하려 했다. 서둘러 자료를 없애. 오상진 상무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경호원들은 솔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소라는 필사적으로 노트북을 사수했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그 자료는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의 진실이자 성진그룹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김민준 변호사와 경찰들이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즉시 경호원들을 제압했고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는 당황하여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깡소라 씨, 괜찮습니까? 김 변호사가 솔에게 다가왔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사님은 괜찮으세요? 소라는 쓰러져 있는 오태우에게 달려갔다. 오태우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소라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이 이겼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던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용감한 남자였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소라가 확보한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와 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보고서에는 강윤호 이사가 개발한 기술의 실제 내용과 함께 오상진과 오중진이 이 기술을 무기화하여 해외 군수업체에 불법적으로 판매하려 했던 계획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강윤호 이사 부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들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오성진 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강솔에게 사과하며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오태우가 강소라를 돕다 다쳤다는 사실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다. 오태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라는 그의 병실을 지켰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은 듯했다. 강소라, 정말 고마워요. 오태우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긴요. 이사님 덕분입니다. 이사님이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실패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상사와 비서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오태우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소라를 만나고 그녀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면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용기, 정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루비는 오테우의 병실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다. 루비는 오테우가 쓰러질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손을 핥아주었다. 루비는 오테우에게 단순히 강소라의 반려견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는 또 다른 가족처럼 느껴졌다. 루비의 존재는 오테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소라는 오테우가 잠든 사이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보고서는 강윤호 이사의 천재성과 그의 고뇌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잘못된 자의 손에 넘어갈 경우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 이 기술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오직 순수한 의지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기술을 다룰 자격이 있다. 소라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며칠 후 오테우는 퇴원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진중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소라와 함께 성진그룹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라 씨,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성진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테우가 물었다. 소라는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성진그룹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15년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코어 에너지 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끌 겁니다. 소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느껴졌다. 오테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의 지난 과오를 속죄하고 성진그룹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제야 제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테우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유흥에만 관심 있는 한량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성숙한 인간이었다. 강소라와 오테우,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공조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성진그룹의 재건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오테우가 퇴원한 후 그는 강소라와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진그룹 재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체포된 후 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그들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오성진 회장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 오테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강소라와 오테우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강소라 씨, 오테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성진그룹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강 이사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오성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외면했던 진실을 이제야 마주하려는 듯했다.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오상진과 오중진이 불법적으로 빼돌렸던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에는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에 대한 일부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소라는 금융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태우는 자신의 삼촌들이 오랫동안 그룹 내부에 심어놓았던 비선 실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들은 생각보다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룹의 주요 부서마다 그들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오태우가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태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속죄하려는 듯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다. 루비는 그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루비는 오태우의 옆에 앉아 그가 서류를 읽는 것을 지켜보거나 소라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면 그녀의 발치에 기대어 잠들었다. 루비의 존재는 그들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정신적인 지지대 역할을 했다. 루비는 가끔씩 알 수 없는 곳을 응시하며 낑낑거렸는데 그때마다 소라는 루비의 눈빛에서 어떤 중요한 단서를 얻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 소라는 코어 에너지 시스템 연구 노트를 다시 읽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필체에서 그리움과 함께 어떤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 애썼다. 노트의 한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도형과 숫자 조합이 그려져 있었다. 소라는 그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라가 오태우에게 노트를 건넸다. 오태우는 노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강윤호 이사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연구 분야는 오태우에게 생소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특정 장소나 좌표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루비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루비는 노트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고 특정 숫자를 발로 긁는 신용을 했다. 소라는 루비의 행동에 집중했다. 루비는 마치 그들에게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려는 듯했다. 루비, 네가 아는 거야?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소라가 루비에게 물었다. 루비는 꼬리를 흔들며 더욱 흥분했다. 소라는 루비의 행동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조합하여 지도를 펼쳐보았다. 숫자들이 가리키는 곳은 서울 외곽의 버려진 연구 단지였다. 그곳은 성진그룹의 옛 연구시설 중 하나였지만 20년 전부터 폐쇄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이곳에 핵심 자료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태우가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가장 위험한 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셨을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곳에요. 그들은 다음 날 새벽 버려진 연구 단지로 향했다. 연구 단지는 음침하고 낡았으며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였다. 김 변호사는 그들에게 비상시를 대비한 장비들을 건네주었다. 조심하게.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라 위험할 수도 있어. 연구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폐쇄된 지 오래된 건물들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보였다. 그들은 루비의 안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루비는 냄새를 맡으며 익숙한 듯 앞장섰다. 루비가 길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오태우가 말했다. 루비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한 낡은 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여기는 아버지의 비밀 실험실입니다.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소라가 말했다. 오태우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이 연구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강윤호 이사와 함께 비밀 연구를 진행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훅 풍겨 나왔다. 실험실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장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아버지의 흔적들이 보였다. 그때 루비가 실험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향해 낑낑거렸다. 소라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소라는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 그려져 있던 도형과 비슷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책장 맨 아래 칸에 꽂혀 있는 낡은 책의 표지에 그려져 있었다. 소라는 그 책을 꺼냈다. 책 안에는 낡은 플로피 디스켓이 숨겨져 있었다. 플로피 디스켓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안에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을 것임이 분명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디스켓을 꺼내 들었다. 이게 핵심 자료인가요? 오테우가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자료일 겁니다. 그들은 디스켓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찾기 위해 실험실을 뒤졌다. 하지만 실험실 안에는 플로피 디스켓을 읽을 수 있는 구형 컴퓨터가 없었다. 그때 오테우의 눈에 낡은 작업대가 들어왔다. 작업대 위에는 먼지 쌓인 공구들과 함께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라디오는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오테우는 그것이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아버지가 만드신 라디오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것을 만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오테우가 말했다. 소라는 라디오를 살펴보았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자 희미한 잡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주파수가 잡혔다. 그리고 그 순간 루비가 짖기 시작했다. 루비는 라디오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잠깐만요. 이 라디오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 나와 있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소라가 소리쳤다. 그녀는 노트에 적힌 주파수를 라디오에 입력했다. 띠딕하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 알 수 없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음성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소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목소리임을 직감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인가요? 오테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는 급히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강윤호 이사가 남긴 핵심 기술의 최종 행방과 그 기술을 노리는 세력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가 끝나자 라디오는 굉음을 내며 꺼졌다. 소라는 라디오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그녀에게,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들은 핵심 자료를 손에 넣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연구실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연구단지 전체가 정전되었다. 주위는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젠장 함정이었군. 오테우가 소리쳤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또 다른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이곳에 올 것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소라, 오테우, 너희가 감히 여기까지 올 줄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끝이다. 핵심 자료는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오상진 상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잔혹함이 섞여 있었다. 소라는 오테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핵심 자료가 담긴 디스켓을 품에 꼭 안았다. 소용없습니다, 상무님. 이미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뒤를 오테우가 따랐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성진 그룹을 바로 세울 것이었다.
그때 루비가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루비는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시간을 벌었다. 소라는 루비의 희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루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루비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오테우는 솔에게 길을 안내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 연구단지 곳곳을 누볐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으로 비상구를 찾아냈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건물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그들의 얼굴에 부딪혔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여전히 추격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비에 젖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산길이 놓여 있었다. 오테우는 소라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라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 핵심 자료를 세상에 전달해야 했다. 산 중턱쯤 다다랐을 때 오테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소라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입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괜찮으세요, 이사님?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됩니다. 오테우는 겨우 말을 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소라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김민준 변호사가 차를 몰고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김 변호사의 채 올라타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다. 그들의 뒤에는 여전히 오상진과 오중진의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핵심 자료를 손에 넣었고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변호사의 차는 빗속을 뚫고 빠르게 달렸다. 뒤에서는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가 보낸 추격자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차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강소라와 오테우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들은 마침내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자료가 담긴 플로피 디스켓과 강윤호 이사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따라잡힐 겁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해요. 오테우가 백미러를 보며 소리쳤다. 김 변호사는 운전대를 꺾어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비포장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차는 심하게 흔들렸다. 루비는 오테우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성진그룹 이사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때까지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소라가 말했다. 그녀는 핵심 자료가 담긴 디스켓을 품에 꼭 안았다. 이 자료는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성진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였다. 내일까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언론이나 경찰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지금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다. 그때 오테우의 눈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방법이 있습니다. 성진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룹의 모든 주요 인사들과 언론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오테우의 제안에 소라의 눈이 빛났다. 창립 기념일 행사는 성진그룹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진실이 폭로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계획이었다. 좋아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냅시다.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들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태우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행사장 잠입 계획을 짰고, 김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순탄치 않았다. 오상진과 오중진은 이미 모든 언론과 경찰에 압력을 넣어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였다. 또한 그들은 성진그룹의 모든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행사장 주변에 경호원들을 배치하여 소라와 오태우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젠장, 그들이 모든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태우가 초조하게 말했다. 그들은 행사 전날 밤 안전가옥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라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루비가 낑낑거리며 소라의 발치에 머리를 비볐다. 루비는 소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소라는 루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루비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에 기억한 조각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함께 루비를 데리고 성진그룹 본사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했던 기억. 그 공원에는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본사 뒤편 공원. 아버지가 만드셨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소라의 말에 오태우와 김 변호사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다. 오태우는 그 공원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몰래 들어가 놀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좋아요. 그곳으로 침입합니다. 저는 행사장 내부 지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오태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행사장 내부 지도를 빼냈다. 지도를 살펴보던 오태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행사장 무대 뒤편에는 성진그룹의 전산실과 연결된 통로가 있었다. 만약 그곳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핵심 자료를 직접 행사장 스크린에 띄울 수 있을 터였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성진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는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그룹의 모든 주요 인사들과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성진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무대에 서서 기념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는 오상진과 오중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소라와 오태우는 루비와 함께 성진그룹 본사 뒤편 공원으로 잠입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었고 보안도 허술했다. 소라는 루비의 안내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수풀로 우거진 곳에서 낡은 철문을 발견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듯했다. 이곳입니다. 아버지가 만드셨던 비밀 통로입니다. 소라가 말했다. 오태우는 철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루비가 낑낑거리며 문을 긁기 시작했다. 소라는 루비가 긁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와 도형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일과 가족의 이름 이니셜을 조합한 암호였다. 소라는 능숙하게 암호를 풀었고 철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들은 지하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는 길고 어두웠으며 퀴퀴한 흙냄새가 났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통로의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다. 이 문은 전산실과 연결된 문이었다. 오태우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전산실로 들어섰다. 전산실 안은 수많은 서버와 컴퓨터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행사장 스크린을 제어하는 메인 서버를 찾았다. 오태우는 능숙하게 서버에 접근하여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소라는 플로피 디스켓을 노트북에 삽입하고 핵심 자료를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시간입니다.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전산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곳으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뒤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강소라, 오태우, 너희가 감히 이곳까지 침입하다니 모든 것을 망치려는 거냐? 오상진 상무가 소리쳤다. 오태우는 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삼촌,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의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오태우가 소리치며 경호원들에게 맞섰다. 소라는 핵심 자료를 전송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성진그룹을 바로 세워야 했다. 그때 루비가 으르렁거리며 오상진과 오중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루비는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했고 그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타 소라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와 강윤호 이사의 음성 메시지가 행사장 스크린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행사장 무대 위에서 기념사를 하던 오성진 회장은 갑자기 켜진 대형 스크린을 보고 놀랐다. 스크린에는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과 함께 강윤호 이사의 연구 내용이 나타났다. 이어 강윤호 이사의 음성 메시지가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성진그룹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강윤호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 연구는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위대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동시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상진과 오중진은 이 기술을 무기화하여 해외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막으려 했고 그들은 저와 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 자료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강소라, 내 딸아, 네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렴. 그리고 성진그룹을 바로 세워주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강윤호 이사의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행사장 전체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언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오성진 회장은 무대 위에서 충격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전산실 안에서 오상진과 오중진은 자신들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난 것을 보고 절규했다. 그들은 소라와 오태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들이 전산실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소라와 오태우는 전산실을 빠져나와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행사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 기자들은 소라와 오태우에게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소라는 마이크를 들고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저는 강윤호 이사의 딸, 강소라입니다. 지난 15년간 숨겨져 왔던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성진그룹의 핵심 기술은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의 탐욕으로 인해 무기화되어 불법적으로 거래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그들의 음모를 막으려다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성진그룹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재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있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고작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진그룹의 새로운 리더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었다.
오태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를 지지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루비는 소라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루비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소라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루비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고통 끝에 얻어낸 승리의 눈물이었다. 성진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는 한순간에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장이 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오상진과 오중진은 구속되었고 성진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강소라는 성진그룹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그룹을 이끌게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성진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오성진 회장은 강윤호 이사의 가족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강소라와 오태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오태우는 강소라의 곁에서 그녀를 도우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속죄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기업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겸손함으로 바뀌었고 그의 방탕한 생활은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강소라와 오태우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서와 상사를 넘어선 진정한 동료이자 연인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늘 루비가 함께하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성진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는 한순간에 진실 폭로의 장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강윤호 이사가 남긴 코어 에너지 시스템 최종 보고서와 그의 음성 메시지는 성진그룹 오너 일가의 어두운 비밀을 만천에 드러냈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는 긴급 체포되었고 검찰은 즉각 특별 수사팀을 꾸려 성진그룹의 비리와 불법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오성진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성진그룹의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강윤호 이사의 가족에게 깊이 사죄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룹 재건은 강소라와 오태우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결정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성진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강소라는 성진그룹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그룹의 개혁을 이끌게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과제는 흐트러진 그룹의 내부를 바로잡고 오상진과 오중진의 잔당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었다. 오태우는 그녀의 곁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그녀를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는 강소라가 추진하는 모든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속죄하고 진정한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이사님, 오늘 아침 주주총회 안건입니다. 오상진 상무와 오중진 전무의 이사직 해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승인 안건입니다. 소라가 오태우에게 서류를 건넸다. 오태우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무능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결정은 신중했다.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겁니다. 이제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 성진그룹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효율적인 부서들은 통폐합되었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되었다. 임원들의 인사 시스템은 투명하게 개편되었고 그룹 내부에 만연했던 접대 문화와 비리 관행은 뿌리 뽑혔다. 강소라는 강윤호 이사의 뜻에 따라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을 인류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기술을 공공에 개방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를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상진과 오중진은 구치소에서도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그들의 오랜 세력은 그룹 내부에 여전히 잔존해 있었고 강소라와 오태우의 개혁에 은밀하게 저항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강소라의 과거와 오태우의 방탕했던 시절을 들춰내며 그들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다. 상무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솔에게 보고했다. 소라는 침착하게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 변호사님, 대응 준비는 되어 있겠죠? 소라의 말에 김민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의 모든 주장을 반박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죄는 더욱 명백해질 겁니다. 오태우는 강소라를 향해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쳤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성진그룹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소라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태우는 그런 그녀에게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고작 비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연인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복수와 진실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맺어진 동지적 관계였지만 함께 위험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그들은 깊은 감정을 나누게 되었다. 오태우는 강소라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모습과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강소라는 오태우의 변화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업무를 마친 후 오태우는 소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이제 예전에 화려하고 방탕했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박한 단독 주택이었다. 그는 직접 요리를 준비했고 소라를 위해 작은 정원을 꾸며놓았다. 루비는 정원에서 뛰어놀며 그들을 방했다. 소라 씨, 이 꽃은 당신을 닮았습니다. 강하고 아름답지만 자세히 보면 여린 부분이 있어요. 오태우는 솔에게 직접 키운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넸다. 소라는 꽃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고마워요, 이사님. 당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제가 진짜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함께, 그리고 루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태우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소라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그림자와 슬픔이 그의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장과 치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강소라는 복수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오태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깨달았다. 루비는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며 말없이 그들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었다. 루비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가족의 상징이자 그들의 운명을 이어주는 존재였다. 몇 년 후 성진그룹은 강소라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룹의 이름은 코어 테크놀로지로 바뀌었고 핵심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되었다. 코어 에너지 시스템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로 활용되었고 강윤호 이사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었다. 오태우는 코어 테크놀로지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서 강소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며 강소라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의 가십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강소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연인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김민준 변호사와 오성진 회장, 그리고 루비만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루비는 주례사 옆에 얌전히 앉아 꼬리를 흔들었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듯했다. 강소라는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비의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루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루비의 눈빛은 따뜻한 한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결혼 후 강소라와 오태우는 한 팀이 되어 코어 테크놀로지를 이끌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에서 루비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루비는 그들의 발치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타요 씨,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소라가 오태우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오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입니다, 소라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의 빛이자 저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작 비서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해 라는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들의 곁에는 루비가 잠들어 있었고 루비의 숨결은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축복하는 듯했다.